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동해바다 한가운데 뒤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향해 실탄을 쏘고 있었습니다. 언니. 선창 아래에서 15살 여동생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배 밑바닥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가족 5명이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탈북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위기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에게 찍혀서 처형당할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던 신라면 반개. 그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왜 우리는 고작 신라면 때문에 총알이 빗발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하지만 북한에서는 너무나 절박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23살 북한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여자가 어부라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도와 5년째 명태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살 때부터였죠. 우리 가족은 5명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50대 중반이셨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사셨죠. 어머니 김정희는 40대 후반으로 장마당에서 생선을 팔아 생계를 도우셨습니다. 남동생 민호는 19살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막내 수진이는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전쟁은 직접 겪지 않으셨지만 그 후유증 속에서 자라셨죠. 할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 혼자 아버지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근면과 희생이 몸에 밴 분이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었죠. 영수가 힘들면 쉬어라. 내가 배를 탈 필요 없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제가 어부가 된 건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빠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오빠 박성호. 힘도 세고 바다 일도 잘했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가 두만강에서 국경경비대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항하다가 총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크게 편찮으셨습니다. 어느 날 배 위에서 그물을 당기시다가 손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왼손 3손가락을 거의 쓸 수 없게 되셨죠. 배를 제대로 조종하기 어려워지셨습니다. 내가 배울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여자가 무슨 배를 타니? 아버지, 민호는 아직 어려요. 제가 할게요. 당시 민호는 14살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는 10살이었고요. 누군가는 아버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바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물을 당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를 조종하고 물고기를 손질하고 날씨를 읽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배를 타다니 꼴 좋네. 저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수산사업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가 배를 탄다는 것 자체를 불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러셨듯이 저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숙련된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물을 다루는 솜씨도 늘었고
명태가 모이는 곳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부상당한 손으로도 제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2024년 3월 그날이 왔습니다. 동해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항해서 오전 10시쯤 됐을 겁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명태를 찾아 북쪽 어장을 돌고 있었죠. 영수가 저기 못 떠 있다. 아버지가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파도 사이로 빨간 뭔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려니 했습니다.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가 떠다니니까요. 하지만 뭔가 눈에 익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물로 건져볼까요? 그래라. 저는 배를 천천히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비닐 조각이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뭔가 인쇄된 비닐이었죠. 그물로 조심스럽게 건져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라면 봉지였습니다. 그것도 반으로 찢어진 채로요. 하지만 앞면의 사진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담긴 냄비, 그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노란 면발들. 신라면. 한글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손에 쥔 젖은 비닐 조각, 햇빛에 반짝이던 글씨, 그리고 사진 속 그 빨간 국물. 이게 뭐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라면이요? 남쪽 라면인 것 같아요. 우리도 라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라면이 있었으니까요. 꼬꼬면이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그건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였고 맛도 별로였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은 달랐습니다. 사진부터가 달랐습니다. 북한 라면 봉지에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냥 글씨만 있었죠. 버려라. 남쪽 물건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비닐 조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비닐을 펼쳐봤습니다. 반쪽만 남았지만 뒷면에 뭔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조리법, 성분, 그리고 매운맛 라면의 자존심.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존심. 라면의 자존심이라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라면 봉지를 몰래 집에 가져왔습니다. 다락방 제 공간에 숨겨뒀죠. 잠들기 전에 몇 번이고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그 빨간 국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 노란 면발. 저게 정말 먹는 거구나. 저렇게 맛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그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그 라면이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을 마시는 꿈, 면을 먹는 꿈.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입에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 빨간 비닐 조각이 우리 가족 5명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4월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그해 봄부터는 정말 눈에 띄게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우리 배에 할당된 월간 목표량은 500kg이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채울 수 있는 숫자였죠. 하지만 4월에 우리가 잡은 명태는 고작 30kg이었습니다. 박철수 동무, 이게 무슨 실적이요?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당 간부 출신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죠. 죄송합니다. 물고기가 없어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상당한 손을 뒤로 감추시면서요. 저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없어. 다른 배들은 다 채워오는데 당신만 못 채워와. 다른 배들도 어렵습니다. 올해 유독. 변명 말고 다음 달까지 할당량 채워오시오. 못 채워오면 배 압류할 거요. 배 압류.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를 빼앗기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상당한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시면서 먼 산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다음 달엔 잘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빈말이라는 걸요. 5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50kg을 겨우 채웠습니다. 다른 배들도 비슷했습니다. 명태가 정말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서인지, 남획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명태가 없었습니다. 박철수 동무, 이번이 마지막 경고요. 다음 달까지 할당량 못 채워오면 배 압류하고 당신 수산사업소에서 제명하겠소? 제명? 그건 곧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 형편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팔 생선이 없어 수입이 끊겼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잡은 물고기 중 일부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었죠. 이걸로 뭘 하라고. 어머니가 바구니에 담긴 작은 명태 몇 마리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이셨지만 60대처럼 보이셨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시는 거였죠. 아버지는 옆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셨으니까요. 남동생 민호는 더 심각했습니다. 누나, 나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아. 어느 날 밤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19살 민호는 키가 170cm가 넘었지만 몸무게는 48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였죠.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누나도 알잖아. 군대 가면 먹는 것도 없고 일은 힘들고. 작년에 같이 학교 다니던 성철이 군대 가서 3달 만에 죽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으니까요. 북한 군대는 지옥이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나쁜 청년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막내 수진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나오지 말래. 15살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얼굴이 부었다고. 다른 애들한테 전염될까 바래. 영양실조로 부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서 그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반쪽짜리 비닐. 하지만 사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빨간 국물, 하얀 김. 저기서는, 저 남쪽에서는 사람들이 저걸 먹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을요. 6월 초, 운명적인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평소처럼 출항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명태를 찾아 북쪽으로 올라갔죠. 1시간쯤 갔을까요? 레이더에 뭔가 찍혔습니다. 저게 뭐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화면에는 큰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배였습니다. 꽤 큰 배요. 다른 어선인가 봐요. 이쪽까지 올라온 배가 있나? 우리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북방한계선 근처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구역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명태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얀색 배였습니다. 우리 배보다 훨씬 컸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였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배 옆구리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한 어선이었습니다. 영수가 돌려. 빨리.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한 배와 마주치는 건 위험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보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배는 녹슬고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엔진도 자주 고장났죠. 하지만 저 배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갑판에 쌓인 그물을 봤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고기로요. 명태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찾아 헤매던 그 명태들이 저 배의 그물에는 가득했습니다. 악마의 나라라고 배웠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거지들이 거리에 넘쳐난다고요. 하지만 저 배를 보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가 아버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배를 돌렸습니다. 남한 배에서 200m쯤 떨어졌을 때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저 배에서 뭔가를 바다에 던지는 게 보였습니다. 비닐봉지 같았습니다. 여러 개요. 뭘 버리는 거지? 호기심이 생겼지만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올까봐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해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선창에서 쉬고 계실 때 몰래 배를 돌린 겁니다. 뭘 버렸을까? 쓰레기인가? 30분쯤 찾아다녔을까요? 파도 사이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그물로 건져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면 5개, 종이 1장, 그리고 지폐 1장. 라면은 전부 신라면이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주운 그 반쪽짜리와 똑같은 라면이었습니다. 온전한 봉지로 5개나 있었습니다. 종이는 전단지였습니다. 한쪽에는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사진은 도시 야경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빌딩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들, 그리고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원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폐는 미국 $1였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녹색 종이에 어떤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재빨리 옷 속에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됐습니다. 당장 버리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라면 5개, 전단지 $1. 특히 전단지의 그 문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저 남쪽에서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을까요? 다음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몰래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면 1개를 뜯었습니다. 봉지를 뜯는 순간부터 향기가 났습니다. 북한 라면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향이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 끓는 물에 면을 넣었습니다. 스프를 부었습니다. 빨간 가루가 물에 풀리면서 국물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4분. 봉지에 적힌 대로 4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4분이 4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빨간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울었습니다. 제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매콤하고 칼칼하고 뜨겁고 진했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언니, 나도 먹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제가 면을 조금 떠서 동생 입에 넣어줬습니다.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리를 들었는지 민호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말씀하시려다 멈추셨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셨으니까요. 한 입씩만요. 한 입씩만 드세요.
우리 가족 5명은 그날 새벽 신라면 1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1개를 5명이 나눠 먹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각자 몇 젓가락씩밖에 못 먹었지만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저는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주었어요. 아버지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서울 야경 사진을, 그 글씨를 오래오래 보셨습니다. 영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라면은 진짜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나라가 거짓말을 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 6월 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박철수 동무, 배 압류합니다.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달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80kg밖에 잡지 못했죠. 일주일 안에 배를 반납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수산사업소에서 제명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떠나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쪽으로 가자. 바다로.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내 오빠 생각 안 나니? 탈북하다가 죽었어. 어머니, 이대로 있어도 죽어요. 배도 빼앗겼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민호는 군대 가면 죽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소.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떠나야 하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남쪽으로 가기로. 바다를 건너기로. 목숨을 걸기로.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남은 신라면 4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방수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언젠가 저 남쪽에서 이 라면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요. 결심은 했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죽은 오빠. 시신도 찾지 못한 오빠. 내가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둘 다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죽는다. 배는 압류당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배를 넘겨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수입원이 완전히 끊깁니다. 민호는 3달 후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그 말라깽이 몸으로 군대에 가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영양실조로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차라리 희망을 향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갈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내 아버지가 결심하셨으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너희 오빠 생각하면. 하지만 영수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너희 아버지가 자책하며 죽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가자. 같이.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였습니다.
우리 배는 일주일 후면 압류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배를 몰고 나가야 했죠. 아버지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압류 전날 밤에 출항하자. 하지만 야간 출항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뇌물을 쓰면 될 거다. 북한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것들을 팔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뒤7일 아버지는 항구 경비병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죠. 중국산 담배 2보루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오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됐다. 그날 밤 야간 출항 신고하면 눈 감아주기로 했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뒤 6일 어머니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불, 그릇, 옷까지. 몰래 장마당에 내다 팔기로 하셨죠. 이거 팔면 얼마나 될까? 많이는 안 돼요. 하지만 식량은 좀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서 먹을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으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테니까요. 뒤 5일 저는 배에 올라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압류 예정이라 항구에 묶여 있었지만 아직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연료도 확인했습니다. 반쯤 차 있었죠. 북방 한계선까지 가기에는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GPS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중국산 기기였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좌표를 입력해봤습니다. 북방 한계선의 위치를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거리 85km. 85km만 가면 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뒤 4일 민호와 저는 배에 실을 물을 준비했습니다. 20리터짜리 물통 3개를 구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산 거였죠. 물을 가득 채워서 집 뒤편에 숨겨뒀습니다. 누나, 진짜 가는 거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사흘 후야. 무섭지 않아? 무서워. 너는? 나도 무서워. 하지만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어. 누나, 나 군대 정말 가기 싫거든. 거기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 죽어. 우리 남쪽 가서 살 거야. 라면 실컷 먹으면서. 민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웃음이었습니다. 뒤 3일 가장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수산사업소에 가야 했습니다. 배압류 최종 서류에 사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가지 않으면 의심받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박철수 동무, 여기 사인하시오. 지배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배를 국가에 넘긴다는 서류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부상당한 손으로 간신히 이름을 쓰셨습니다. 모레 오전 10시까지 배를 비우고 열쇠 반납하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수산사업소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 배 아니잖니.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옷 한두 벌씩, 중요한 물건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첩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도 있었죠.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 어머니, 배에 자리가 없어요. 물이랑 식량만 실어도 빠듯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사진 몇 장만 뜯어내셨습니다. 오빠 사진,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비닐에 싸서 조심스럽게 옷 속에 넣으셨습니다. 뒤 2일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옥수수 5kg을 사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돈을 거의 다 쓴 거였습니다. 삶아서 말린 옥수수였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면 4개도 챙겼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주워서 남겨둔 거였습니다. 이거 바다에서 먹자. 그래. 남쪽 땅 밟기 전에 한 번, 밟고 나서 한 번. 수진이가 신라면 봉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남쪽 가면 이거 많아. 응. 엄청 많대. 마트에 가면 벽 하나가 다 라면이래. 벽 하나가 다? 응. 수백 개, 수천 개.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살 아이가 라면을 꿈꾸다니. D1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어머니는 이웃집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집에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집밥이었습니다. 옥수수죽에 김치 조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5명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출발한다. 모두 11시 30분까지 배로 온다. 알겠나? 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온다. 알겠지? 네.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목이 메셨나 봅니다. 우리 가족 함께 가자. 살든지 죽든지 함께. 네, 아버지.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낡은 석가래. 제가 태어나서 23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올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배고픈 기억밖에 없는 집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제 집이었습니다. 오빠의 기억이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가요. 오빠가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마음속으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방수 점퍼, 긴 바지, 운동화. 그리고 방수팩에 신라면과 전단지를 넣었습니다. 11시 15분. 가족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모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짐은 작은 배낭 하나씩이었죠. 간다. 아버지의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국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통행금지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이 없었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경비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기다려. 아버지가 혼자 경비초소로 가셨습니다. 뇌물을 준 그 경비병과 이야기하러 가신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경비병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어서 가시오. 새벽 5시 전에 돌아오시오. 고맙소.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는 배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배를 찾았습니다. 낡고 작은 배. 하지만 오늘만큼은 너무나 소중한 배였습니다. 모두 타라. 아버지의 지시에 우리는 하나씩 배에 올랐습니다. 민호가 수진이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니도 올라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엔진을 시동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항구에서 배 나가는 건 이상한 일 아니야.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 같았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진 항구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배는 동쪽을 향했습니다.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었습니다. 바로 남쪽으로 가면 의심받을 테니까 일단 명태잡이 가는 척 동쪽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2024년 7월 3일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청진 항구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별빛만 희미하게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이제 방향 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GPS를 켰습니다. 화면에 우리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 북방한계선. 거리 82km. 남쪽으로 간다. 배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확히 남남동쪽이었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뭔가 찍혔습니다. 아버지, 저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뒤쪽 10km 지점에 큰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경비정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건가요? 모르겠다. 일단 계속 가자. 하지만 10분 후 그 점이 가까워졌습니다. 8km, 7km. 빨라지고 있어요. 속력 올려. 저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는 낡았습니다. 최대 속력이 시속 25km 정도밖에 안 됐죠. 경비정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6km, 5km. 들켰어.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비정의 탐조등이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정선하라. 즉시 정선하라.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해요? 무시하고 계속 가.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선창 아래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계셨습니다. 경고한다. 정선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확성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방 한계선까지 75km.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탕. 총소리였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죠. 하늘로 쏜 거였습니다. 계속 가. 아버지가 다시 외쳤습니다. 탕. 탕탕. 이번엔 실제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배 옆 바다에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발이 배를 맞췄습니다. 으악! 수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키를 놓칠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는데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앞만 봐. 내가 키 놓으면 우리 다 죽어. 민호가 선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곧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총알이 배벽에 맞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탕탕탕. 총격이 계속됐습니다. 여러 발이 배에 맞았습니다. 나무 부스러기가 튀었습니다. 배벽에 구멍이 뚫렸죠. 물 들어와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막아. 모든 구멍에 쑤셔 넣어. 아버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경비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레이더상으로 3km. 저들의 속력이 훨씬 빨랐습니다. 영수가 지그재그로 가. 네. 배를 좌우로 흔들어. 조준하기 어렵게. 저는 키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였죠. 파도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뱃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총알이 맞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최후 경고한다.
정선하지 않으면 격침시킨다. 확성기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정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3배는 큰 배였습니다. GPS를 확인했습니다. 70km. 겨우 5km를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못 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속력이 너무 차이 났습니다. 저들은 곧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다.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앞쪽에서 하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안개였습니다. 여름철 동해바다에서 흔히 생기는 안개였죠. 저 속으로 들어가. 저는 배를 안개 속으로 몰았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2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장막이 우리를 둘러쌌죠.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엔진 꺼. 아버지의 명령에 저는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관성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숨소리도 죽여.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옆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웅. 엔진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50m도 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3분.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것 같다. 아버지가 속삭이셨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아직 켜지 마. 조금 더 기다리자. 우리는 안개 속에서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경비정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자. 천천히. 저는 엔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최대한 낮은 출력으로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GPS만 보고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안개 속이라 방향을 잡기 어려웠지만 GPS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조금 확보됐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다른 배는 없었습니다. 일단 안전한가 봐요. 아니야. 저들이 포기했을 리 없어. 분명 찾으러 다니고 있을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어선이었습니다. 탈북 시도로 의심받는 배였죠.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낮 동안은 멈춰 있자. 밤에 다시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들키면 끝이야. 조금 느려도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멈췄습니다. 엔진을 끄고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명태잡이 어선들 사이에 섞이기로 한 겁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조업 중인 배처럼 보일 테니까요. 가족들이 선창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응.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배 밑바닥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총알 구멍으로 물이 새고 있었죠. 이거 막아야 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옷으로 막자. 구멍에 옷을 쑤셔 넣어. 우리는 가져온 옷 몇 벌을 찢어서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물이 새는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배고파.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옥수수 먹자. 어머니가 배낭에서 삶은 옥수수를 꺼내셨습니다. 5개였습니다. 하나씩 나눠 가졌죠. 물은 아껴 마셔야 해.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는 옥수수만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퍽퍽했죠. 하지만 안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쪼였죠.
저기 배 온다. 민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어선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경비정일까요?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어선이었습니다. 명태잡이 배였죠. 우리와 비슷한 배였습니다. 그 배는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어부들끼리의 인사.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다행히 그 배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낮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배 위에 앉아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영수가,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네. GPS 확인해봐. 우리 위치. 저는 GPS를 켰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껐다 켰다 하고 있었죠. 화면에 우리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북방 한계선까지 65km예요. 밤새 도망치고 안개 속을 헤매는 동안 20km를 왔던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밤 쭉 가면 닿을 수 있을까? 속력을 최대로 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연료가 부족해요. 빠듯해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아. 연료 떨어지면 그때는 노저어서라도 가는 거야. 해가 졌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다른 때였으면 감탄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출발하자. 엔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출력으로요. 속력을 내야 했습니다. 배가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GPS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60km, 55km, 50km. 절반 왔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때 레이더에 뭔가 찍혔습니다. 아니, 2개였습니다. 배가 2척이에요. 양쪽에서 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레이더를 확인하셨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위 작전이다. 우리를 찾았어. 2배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서쪽에서, 하나는 동쪽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직진해. 계속 남쪽으로. 10분 후 불빛이 보였습니다. 양쪽에서 탐조등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정선하라. 확성기 소리가 양쪽에서 들렸습니다. 무시해. 계속 가. 탕탕탕.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요.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으악.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가 동생을 끌어안고 선창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계속 배를 맞췄습니다. 나무가 부서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엔진 부분에 총알이 맞았습니다. 퍽. 뭔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 돼. 엔진이 멈췄습니다. 배가 속력을 잃었습니다. GPS를 확인했습니다. 45km.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경비정들이 다가왔습니다. 양쪽에서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30m, 20m. 끝났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 꺼내. 네. 노 있잖아. 그거 꺼내서 저어. 아버지와 저는 노를 꺼냈습니다. 짧고 낡은 노 2개. 평소에는 거의 안 쓰던 거였습니다. 미쳤어? 노 저어서 어떡해. 포기할 순 없어. 우리는 노를 저었습니다.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정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최후 통첩이다. 즉시 정선하라. 10m. 저들이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갑판에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팡! 엄청난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빛. 마치 태양 같은 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남쪽에서였습니다. 저게 뭐야?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배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 우리 배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빛 배. 갑판에 큰 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돛대에 펄럭이는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남쪽 억양이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역이다. 북한 경비정은 즉시 퇴거하라. 반복한다. 즉시 퇴거하라. 북한 경비정들이 멈췄습니다. 탐조등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한다. 이 선을 넘으면 격침시킨다. 남한 군함은 엄청났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2척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경비정들이 돌아갔습니다.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노를 놓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때 군함에서 작은 배가 내려왔습니다. 고무보트였습니다. 4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무보트가 우리 배 옆에 붙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젊은 군인이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죠? 안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해역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군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무보트로 옮겼습니다. 낡은 배는 그대로 두고요. 어차피 더 이상 갈 수 없는 배였습니다. 군함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한 군인이 은박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따뜻한 물이랑 음식 드릴게요. 음식이요? 네. 드실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라면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라면 좋아요. 저희 라면 정말 좋아해요. 10분 후, 우리는 군함 내부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신라면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라면이었습니다.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군함 안에서 먹는 신라면은 달랐습니다. 같은 라면이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죠. 북한 집에서 몰래 끓여 먹던 그 라면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건 자유였습니다. 이건 희망이었습니다. 5 식구가 각자 한 그릇씩 받았습니다. 한 개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각자 한 개씩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라면 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거 다 내 거야. 응, 다 내 거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5살 아이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음미하면서요.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더 드실래요? 젊은 해군이 물었습니다. 더요? 네. 얼마든지 있어요.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더 먹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나씩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해군은 웃으며 다시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이번에도 5개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신라면을 2개씩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라면을 배불리 먹어본 게요. 배가 부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요. 이제 좀 쉬세요. 새벽에 동해시 해군기지에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깨끗한 담요를 덮고요. 군함의 엔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도 조용히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울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군함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저 멀리 육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입니다. 해군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 남한, 자유의 땅. 저는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고 민간인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정원. 그 단어에 잠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깨끗한 승합차였습니다.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2024년 7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었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작은 방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질문에 답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왜 탈북했는지.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태가 사라진 것, 배가 압류당한 것, 신라면을 주운 것, 남한 어선을 본 것, 전단지를 받은 것. 이거예요. 저는 방수팩에서 꺼낸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구겨진 신라면 봉지 반쪽, 젖어서 찢어진 전단지, $1. 조사관은 그것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탈북의 이유였군요. 네. 이라면 사진을 보고 남쪽이 궁금해졌어요. 저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나라가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을 했죠. 조사관이 웃었습니다. 신라면이 당신네 가족을 구했네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잠깐의 자유 시간을 얻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원에 입소하실 겁니다. 3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그날 오후 한 직원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마트에 가실 건데요. 필요한 물건들 좀 사세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마트요? 네. 큰 마트요. 물건 많이 파는 곳이요. 차는 30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EMAR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마트예요. 들어가시죠. 입구에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으악! 수진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동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죠. 괜찮아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려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환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물건이었습니다. 선반마다 가득했습니다. 색색깔의 포장들, 반짝이는 물건들. 여기가 마트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평범한 마트예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요. 평범하다고. 이게 평범하다고.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트를 밀면서요. 과일 코너를 지났습니다. 사과, 배, 포도, 수박, 참외, 바나나, 오렌지. 온갖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저거 봐. 저는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게 다 진짜야? 진짜인 것 같은데. 고기 코너를 지났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깨끗한 팩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소고기 100g에 15,000원. 아버지가 가격표를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비싸네. 아니에요, 아버지. 북한에서는 돈 있어도 못 사잖아요. 여기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생선 코너, 채소 코너, 빵 코너, 과자 코너.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라면 코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벽 한쪽이 전부 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 안성탕면, 진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이름도 모르는 라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봉지, 파란 봉지, 검은 봉지, 초록 봉지. 색색깔의 라면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였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라면이야? 응. 저게 다? 민호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왜 울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전단지에서 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었어요.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5 식구는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면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라면 코너 앞에서 우는 가족이라니.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마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신라면 사도 돼요? 네, 물론이죠. 몇 개나 사도 돼요? 원하시는 만큼요. 저는 카트를 밀고 신라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담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영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신라면 좋아하잖아요. 저는 계속 담았습니다. 40개, 50개. 카트가 신라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스캔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총 55,000원입니다. 55,000원. 신라면 50개 값이었습니다. 동행한 직원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신라면이 가득 든 봉투를 들고요. 차에 타서도 저는 그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제대로 온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우리 제대로 왔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3달 동안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적응 훈련을 받으실 거예요.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방 2개를 배정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수진이가 한 방, 저와 민호가 한 방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혼자 쓰는 화장실이 있어? 응. 민호가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얀 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가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뜨거운 물 나와. 나올 거야. 민호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대박. 그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 제도, 문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용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업무, 병원 이용, 마트에서 쇼핑하기.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게 인터넷이에요. 여기서 모르는 걸 검색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르는 걸요? 네. 뭐든지요.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해 보세요. 저는 검색창에 신라면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라면 역사 만드는 법, 레시피, 리뷰, 영상.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많다니.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거였습니다. 한 남자가 신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계란도 넣고 치즈도 넣고 떡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저는 그날 밤 방에서 신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나원에는 작은 주방이 있었거든요. 민호와 둘이서 한 개씩 끓였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여기 살게 된 거지? 응. 꿈 아니지? 아니야. 진짜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도 다듬었습니다. 북한식 억양을 줄이고 남한식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영숙 씨는 어부 경험이 있으니까 수산 관련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인천에 큰 수산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정착금도 받으실 거예요. 가족 단위로 오셨으니까 꽤 될 거예요. 정착금.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준다니. 2024년 10월 초 드디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제 이름이 적힌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사진도 박혀 있었죠. 박영숙.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게 제 신분증이었습니다. 정착금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 5명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걸로 집을 구하세요. 그리고 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온수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2개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첫 집들이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고기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그리고 신라면도 샀습니다. 20개나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저는 신라면을 끓였습니다. 5개를요. 자, 먹자. 우리 새 집에서 첫 저녁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요. 신라면도 한 개씩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긁어서요. 아, 배불러. 민호가 배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꿈이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꿈 아니야. 진짜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새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게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정착금은 있었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천 연부두 수산시장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취업 상담사가 연락을 줬습니다. 냉동창고 일인데 힘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힘든 일 괜찮아요. 저는 북한에서 5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일은 익숙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아, 북한에서 오셨구나. 배도 타봤고.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네. 5년 동안 명태잡이 했습니다. 명태. 요즘 명태 귀하지. 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는데 북한에서도 명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사장님이 잠깐 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열심히 할 수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월급은 250만 원이야. 250만 원. 제 생애 첫 월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생선 상자를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상자에 20kg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를 옮겼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창고에서 익숙한 글씨를 봤습니다. 러시아산 명태. 상자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명태가 북한 바다에서 사라진 이유. 수온 변화도 있었겠지만 남핵도 큰 이유였을 겁니다. 러시아 배들이 싹쓸이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야. 씁쓸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명태가 계속 잡혔다면 우리는 탈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버지도 일을 찾으셨습니다. 같은 수산시장에서 보조 일을 하셨습니다. 부상당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죠. 한 달에 180만 원 준대.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 취직하셨습니다.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래. 괜찮은 거지? 좋아요, 어머니. 정말 좋아요. 민호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못 나왔으니까요. 누나,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래,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19살 동생이 돈을 버는 게 대견했습니다. 수진이는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과 교육과정이 달랐으니까요. 특히 영어와 수학이 어려웠죠. 하지만 수진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시험에서 중간했어. 성적표를 들고 온 수진이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수진이.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급식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언니, 오늘 급식으로 김치찌개 나왔는데 고기가 엄청 많았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야 하는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첫 월급날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제 첫 월급으로 치킨 시켜 먹어요. 치킨. 네.
엄청 맛있대요. 전화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요. 네,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요. 네, 콜라도 주세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빨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치킨 2박스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노릇노릇한 닭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봐. 가족들이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우리는 그날 밤 치킨 2마리를 다 먹었습니다. 콜라도 다 마셨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영수가,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네.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내가 용기 내서 탈북하자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산시장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냉동창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월급도 올라서 300만 원을 받게 됐죠. 아버지도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시장 사람들과도 친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인정받으셨습니다. 일을 워낙 열심히 하셔서 주방 보조로 승진하셨습니다. 민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인천대학교 가고 싶어. 경영학과. 그래,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수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얼굴도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언니, 나 키 5cm 컸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니까 키도 크는 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어디 놀러 갈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놀러요. 응.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바다. 응. 인천 앞바다. 자전거 탈 수 있는 데래. 우리는 송도로 갔습니다. 센트럴파크라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공원이었습니다. 잔디밭이 있고 물길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빌려봐요. 5명이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2시간에 10,000원씩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귀했거든요. 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야호! 수진이가 앞서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바다까지 갔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서 왔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저기서 왔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물이 새는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에 치킨 먹을까? 좋아요. 근처 편의점에서 치킨과 콜라를 샀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신라면 5개였습니다. 이것도 끓여 먹어요. 여기서요? 네. 바다에서 먹는 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캠핑용 버너를 꺼냈습니다. 마트에서 산 거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하나씩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됐다. 5그릇의 라면을 나눠 담았습니다. 각자 한 그릇씩이었습니다. 먹자. 우리는 바다를 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네. 1년 전 북한 배 위에서 5명이 신라면 1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몇 젓가락씩밖에 못 먹었죠.
그때 너무 맛있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각자 한 그릇씩 먹고 있습니다.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그 라면을 주워왔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어. 내가 먼저 탈북하자고 했잖니. 저는 배낭에서 방수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신라면 봉지 반쪽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처음 주웠던 그 반쪽짜리 봉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한 거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가족들이 그 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전단지도 꺼냈습니다. 찢어지고 바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수진이가 전단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네.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너머 북쪽에는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태를 찾아 헤매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운이 좋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용기가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예요. 운도 좋았고 용기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에 갈까? 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빈 라면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파트. 오늘 정말 좋았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날 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신라면이 20개쯤 쌓여 있었습니다. 항상 채워놓거든요. 언제든 먹을 수 있어.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어르신들. 모두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사람들 중 하나구나. 대한민국 사람.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숙 씨 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냉동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옮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돈을 멉니다. 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채웁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일합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거였습니다. 밥, 김치, 계란말이, 소시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숙 씨.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점심 맛있어요? 네. 우리 엄마가 싸주셔서. 좋겠다. 엄마 밥.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나, 나 인천대 합격했어. 민호가 합격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경영학과 합격이야. 장학금도 받았어. 대단하다, 민호야.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라면.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좋아. 라면 먹자.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신라면을 꺼냈습니다. 5개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됐어요. 5그릇에 라면을 담았습니다. 먹자. 우리는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신라면이야.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이 라면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라면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바다. 저 바다를 건너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자유로운 곳에. 영수가 뭐해?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그냥 바다 보고 있어요. 바다. 네. 우리가 건너온 바다요. 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지? 네.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잘 왔어. 우리. 네. 잘 왔어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오늘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 기쁘다. 저녁에 신라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우리 냉장고에는 항상 신라면이 가득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1년 전 오늘쯤 우리는 북한에서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명태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새로운 바다를 찾았다. 희망의 바다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우리도 이제 이 나라의 일원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이 자유가 오기를 바랍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잔잔한 파도.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신라면 봉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빨간 봉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희망을 잡았습니다. 자유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오늘도 신라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박영숙, 24살. 지금도 인천 연부두 수산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바다 저편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배고프다면 따뜻한 신라면 한 그릇 끓여 드세요. 그 빨간 국물 속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꿈이 담겨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